제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1950년대 경상북도 의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흙길을 따라 기와집 몇 채가 모여 있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었고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이불 속까지 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만수는 마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동네 어른들은 정만수 씨 말이면 믿을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명절이면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크게 웃으며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습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말소리는 낮아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 눈빛만 봐도 숨을 죽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마루를 닦을 때도 저희는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빠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제 가방을 메고 골목으로 뛰어나가는 뒷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친구들과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언니는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해가 지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여자가 글 배워서 어디다 쓰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아이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내 자리는 저기다. 부엌이고 마당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게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이 집 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담 너머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풀을 뽑았습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고 겨울에는 냉골에서 김장을 담갔습니다. 제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벽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여자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벽 너머로 나가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마당 한쪽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오자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그게 그 사람이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 고생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철수 씨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그는 다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 가보고 싶지 않아요. 서울이요? 거기는 여기랑 달라요.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내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쫙 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담 너머의 세상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이 아닌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상상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왔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로공단 직원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벽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집안은 소박하게나마 들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국수를 삶았고 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도 제 혼수를 챙겼습니다. 붉은 이불 한 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팔을 눌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장에 나무 결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동안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어딘가로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집 안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어머니는 제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미자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역겨웠습니다. 잘 살아라. 아버지가 딸 시집 잘 보냈다고 소문나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딸 챙기는 모습 보기 좋네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요. 마을 교회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철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장 앞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철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어젯밤의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평생 숨겨야 한다는 것을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구로의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새벽에 공장으로 나갔고 저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받아 했습니다. 좁았지만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보건소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이에요. 축하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날짜는 결혼식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달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가 매일 지우려 했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에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여자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난한 여자가 기댈 곳은 남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비밀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10달이 흘렀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철수 씨는 기뻐하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나와야 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주라고 지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나 닮았네. 미자야 정말 고생했어.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를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씨앗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이었습니다. 따뜻했고 작았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고 없이 단칸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 씨가 없는 낮이었습니다. 내 손녀 보러 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은주를 뒤로 감췄습니다. 가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지한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고 싶어요. 멀리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여기가 답답해서요. 철수 씨는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우리는 광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등포로 옮겼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바꿨고 고향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자야, 내 아버지 뇌졸중으로 갔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도 저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50살이 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숨긴 비밀 때문에 은주의 뿌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은주가 퇴근길에 낯선 노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계속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무슨 말을? 자기가 내 친아버지에 대해 안다고. 할 얘기가 있다고.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며칠 뒤 은주가 다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외할아버지 정만수다. 내가 같은 마을 사람이었어. 은주는 그날 밤 제 방문 앞에서 한참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고 외할머니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정만수는 죽지 않았어. 지금도 의성에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나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철수 씨, 은주, 아들 준호까지. 모두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의 일을, 임신을, 날짜 계산을, 도망을, 거짓 부고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의 딸이야? 은주야,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준호는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그 개자식을 어떻게 그럴 수가. 철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네, 내 잘못 아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미안해. 내가 눈치를 못 챘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딸 아니잖아. 철수 씨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지. 내가 내 기저귀 갈고 밤마다 업고 재운 게 거짓말이냐.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분노하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성 상담센터에도 갔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은주는 떨렸지만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 인간, 이번엔 못 빠져나가게 할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셨네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맞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언을 모았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정만수를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어. 혼자가 아니니까. 은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하지만 이번엔 안 도망칠 거야.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회색 벽, 형광등 불빛, 녹음기가 놓인 책상. 그 맞은편에 정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딸년이 혓바닥이 길어서 지어낸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옆에는 철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은주가 있었습니다. 바깥 복도에는 준호와 손녀 다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날짜를, 장소를, 그날의 기억을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은주도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증인들이 불려왔고 기록이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만수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과 보호관찰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남은 삶을 외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 손 못 대겠지. 은주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너도.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 후회 안 해.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저도요. 엄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철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삼겹살을 구웠고, 다연은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진짜 존경해요. 25살 다연이 말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가 싸워줘서 저도 용기 생겼어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럽게만 여겼던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학대 피해 아동과 여성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가족을 더 자주 챙겼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팔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들어와서 잠깐 앉아 있다 가세요.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예전에 저에게도 이 말을 해줬더라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제 손녀가 일하는 곳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는 종이를 받아 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가 따뜻한 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힘든 일 없었어? 아니, 괜찮아. 이제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미자야. 당신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여전히 밤에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쓰느냐는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김치를 팔며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혹시 저편에 예전에 저처럼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아봐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